알리 테무 피해 사례 지속. 중국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한국 시장 진출 3년 만에 거래액 4조 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 사이 끊임없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정과 품질 문제, 배송 지연과 오배송, 불편한 환불 시스템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고요. 심지어 판매자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까지 있는데요. 공격적인 초저가 마케팅을 무기로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해가던 진격의 시커머스. 아니, 싸다고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까? 거듭되는 논란에 소비자의 피로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유아 사교육 광풍. 여러분 혹시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 가까운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6살 때 뭘 했을까요?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4세 고시 말고 어른들을 위한 교육 뭐 40세 고시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40세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사교육 시장 규모, 교육은 누구를 위해,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후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른바 잠삼 대청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폭증했고 강남권 뛰자 비강남권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잡고자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글쎄요, 이사철까지 겹치는 시기인 만큼 집값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단대 변동금리 하락.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부담에 밤잠 설치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목해야 되겠네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입니다. 코픽스가 하락되면 대출금리도 함께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코픽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코스피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거더라고요. 2%대 코픽스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지 이어지는 이주앤머니에서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장르가 많이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장르가 많이의 동행자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해 주십니다. 설천 얼천이라고 저희가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천재, 경제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네. 박시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굴 천재. 아니 이제는 많이 주변에서 보세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살쪄가지고 무슨 얼굴 천재냐고 살 좀 빼보고 얘기하라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많이 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내려놓으실 겁니까? 얼천?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저희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정하는 걸로.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의 흐름이 머니 설명천재 나누기 박사님께서 오늘은 어떤 흐름을 짚어주실지요? 네, 오늘은 이제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지난 14일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결과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까지도 주목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근데 한번 외신의 결과 한번 읽어봐 네, 주시겠습니까? 외신의 결과요? 요걸 제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South Korea's academic race pushes half of under sixes into cram school. 우리나라의 학업 경쟁이 6세 미만의 아동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기사의 제목이 무려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충격적인 내용. 아, 진짜 오늘 이슈가 뭐니 주제는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요즘 제 제일 큰 관심사이기도 최대 하거든요. 관심사잖아요. 아이가 이제 막 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저도 사실 부모로서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주제라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동료죠, 직장 동료죠, 이수지 씨의 대치맘 영상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정말 마치 재밌게 봤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자, 오늘 퍼코트를 하나 입고 왔어야 되나? 명품 패딩을 하나. 예.
얼마 전에 교육부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가요? 2024년도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총 29조 2천억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29조 2. 예, 이것은요 매년 최고치를 갱신해 가면서 현재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매년 약 8만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저출생 때문에 말이죠.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오히려 점점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늘고 우와. 있겠죠. 맞습니다. 전체 아이들을 놓고 1인당 평균 도대체 얼마 쓰고 있나 봤더니 네.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에 47만 4천 원으로 이야. 밝혀졌고요. 이것은 아예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까지 포함했을 때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값이거든요. 네네네. 더 많이 쓰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우리 현실은 그 기사에서 낸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사에서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요새 강남에서는 뭐 4세 고시다, 7세 고시다 이런 신조어 용어까지도 나올 정도거든요. 뭐 스카이에 가야 된다, 의대를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딱 잡아놓고 그러려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중학교 때 그러려면 다시 초등학교 때 그러려면 어떤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4세 때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학원은 어딘가 거길 가려면 엄청난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아, 근데 4세면은 경쟁이 뭔지 모를 나이 아닌가요? 네.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영어 유치원 영유인데요. 네. 영유는 월 평균 교습료가 보통 150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영유라든지 이런 학원들은 지금 줄을 서도 못 가는 상황이고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지금 통계를 보면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잖아요, 이게. 교육부에서도 이 통계를 좀 이상하게 봤어요. 보니까 사교육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소득을 보니 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26%로 가장 높더라. 그러면 이거 통계청에서 표본을 채취할 때 혹시 돈 많은 집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나온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의 비율이 2017년에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8%대로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통계가 좀 잘못됐구나. 교육부에서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계청에 확인을 했더니 아니다. 이거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또 학급별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전혀 소득상의 이상이 없다. 그 말인즉슨 이게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오히려 돈이 많아서 내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사교육비를 많이 내기 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육아휴직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부모님의 소득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상한 현상. 그럼 또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또 아이를 또 어딘가 또 맡겨야 보내야 하고. 되고.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극성인 엄마들의 무슨 이런 교육열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흔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나중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그렇지만 아이가 나중에 주변 친구들이나 어떤 환경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네네. 나는 왜 이런 거 시켜주지 않았냐 원망이 담긴 말을 할까 봐 맞습니다. 사실 보통 부모님들이 뭐 대단한 열혈 부모라서라기보다는 남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사교육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학교 방과 후에 제대로 된 돌봄이 아직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사실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학원 몇 군데를 돌리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거기서 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의미로 또 불가피하게 사교육이 또 맡기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사교육비 얼마 쓰시는지 네.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저희가 판단해야 돼가지고. 저도 이 자료를 예. 오늘 준비하면서 저의 상황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평균보다는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아직 미혼이시지만 네네.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자녀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네. 사교육 시키실 건가요?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시킨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 수학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예, 예. 네네. 다 다른데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가르쳐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학교에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학원에서만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돈 주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또 법적으로 그럼 학원비를 뭐 무조건 연간 얼마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거야. 그럼 또 다른 쪽은 뭐 교재비가 비싸다거나 네네네. 뭐 아니면 우리는 우리 학원 독서실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여기만 써야 되지만 여기는 비쌉니다. 뭐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한다거나 할 이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건 법이나 제도로서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 이것부터 고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네네. 왜냐 부모님들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 예. 의사 돈 많이 버네. 나는 그냥 월급쟁이 직장인인데 우리 애는 저거 시키면 좋겠다라고 보는 길이 그건데 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입시 설명회 이런 것뿐만이 아닌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장래, 미래를 그려줄 수 있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시야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유를 아이들한테 보냈었거든요. 네네. 영어 근데 유치원이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 문지방에 발을 콕 찧었는데 네. 그걸 보고 있던 큰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Daddy, are you okay? 딱 이러는 순간 돈값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아유 오케이 때문에 네, 아픈 그 마음을 발을- 느끼셨군요. 아픈 발을 부여잡고 보람 있어 이랬었거든요. I'm okay. 이런 구조가 어떻게 해야 깨질 것이냐. 아까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결국 사회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성공의 키랄까요? 안정적 직업의 키가 학벌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다시 퍼져야 될 것 같아요. 실력 위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퍼지면 이런 구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멀지만 천천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또는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통장 잔고 아유 오케이? 안 나도 오케이. 자기를 위해 희청합니다. 네. 이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이것이 타파되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유튜브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돈이 되는 게 머니! 자, 김현우 소장님께서 오늘은 뭘 물어다 주셨을까요? 자, 뭘 물어왔는지 네. 공개해드리기 전에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빚 없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다 떳떳하지 못할 것 같네요. 이 시간만큼은. 네. 아니, 여기 스튜디오에도 제작진들 많은데 빚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빚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친구한테 10만 원이라도 꺾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요즘에 신용카드 쓰는 것도 다 빚이잖아요. 다음 달에 그렇죠. 갚아야 될 빚이고 네. 휴대폰 요금도 사실은 휴대폰 할부 한 24개월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빚입니다. 빚 없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빚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 뭡니까? 김하나 아나운서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금리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이자. 너무 무서워요. 이자가 무섭죠. 금리 올라가는 거 대출이자 대출 금리 무서운데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뉴스 주목할 돈 되는 뉴스는 바로 코픽스 5개월째 내려 연 2%대입니다. 코픽스요? 네. 오. 일단 좀 말이 어려워서 이게 좋은 소식이 맞는 겁니까?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좀 경제 방송 앵커로서 좀 그런 거 제가 이제 3주 차라서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이게 되게- 해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매주 잊어주세요. 좀 전까지 사교육 열풍 얘기하다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매주 잊어버려서 매주 리셋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예. 저는 1시간 뒤에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뭔지 알려주시긴 우리 설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지금. 네. 설명 천재가 또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권혁수 앵커가 네.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네. 은행은 뭐 해서 돈을 버냐면 돈을 구해와서 네. 그 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네. 자, 제가 권혁수 은행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권혁수 은행은 저한테 1%의 이자를 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돈을 주고 권혁수 은행은 저한테 1% 의자를 주죠. 네. 그럼 권혁수 은행은 김하은 앵커에게 다시 돈을 또 빌려줍니다. 또 빌려줍니다. 그리고 김하은 앵커에게 2% 이자를 받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진으로 은행은 1%를 1%를 얻게 되는 먹고 거죠. 예, 그걸로 사업하는 게 바로 은행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네. 은행이 저한테 돈을 구해야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이거를 사실을 조달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 조달 비용. 권역수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뭘까요? 1%의 이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데 들어간 비용 이것을 평균 낸 것 이게 바로 코픽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코픽스를 놓고 다시 코픽스에 추가 이자를 붙여서 은행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의 근본은 코픽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 대출 이자가 얹어서 거기에 가산금리가 붙어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대출 이자의 기준이 결국 코픽스의 증감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픽스가 좀 높아지면 내 이자도 좀 높아질 수 있고.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네. 낮아지면 반대로도 낮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소장님이 그 코픽스가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코픽스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들고 오긴 했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의 대출 금리, 이자 부담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낮아진 거 지금까지 그 아니었어요? 얘기한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이 네.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낮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안 낮아지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코픽스가 관련된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내 변동금리 주기가 6개월이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한번 변동이 됐어요. 그럼 최소한 이 금리가 낮아지려면 몇 달 걸려야 돼요? 2달 전에 바뀌었으면 6개월 변동 주기면 4개월. 4개월 후에 네네. 바뀌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 코픽스가 떨어졌다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무런 일이네요. 상관이 없는 뉴스가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일단 빚이 있는데 변동금리인지 네, 고정금리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그런데 2년짜리 대출이 일반적이죠. 예. 은행에서 대부분이 99.9%가 다 고정금리 대출은 없고 변동금리 대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요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도 돼요. 오 저요 네. 저. 저요 저 나야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넉 달 전에 바뀌었구나. 그럼 한 2달 후에는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겠네라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또 전세자금 대출 중에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상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끔가다 있어요. 아 네. 있어요? 금융채 2년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와는 요건 또 상관없는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물건이 뭔지에 따라서 전부 다 적용받는 건 달라질 수 있다. 오. 시작할 때 금리 얘기 나오고 뭐 코픽스 얘기 나와가지고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나 했는데 6개월에서 2개월 빼면 4개월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그거 어려운 네네. 거 계산기 쓰셔도 돼요. 혹시나 예. 부담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네, 어려운 건 네. 아닙니다. 안도하는 표정이네요. 네, 어쨌든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 5개월 차 낮아지고 있다는 건 변동금리 대출이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음.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 할 겁니다. 외람된 질문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뭔데요? 지금 집 사는 타이밍이 지금입니까? 지금 사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번 곤란합니다. 맞아, 지금 곤란합니다. 5분 사이에 제가 3번 곤란했거든요, 제가. 이게 뭐냐면요. 예. 금리가 낮아지면 그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집을 사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혹시나 부동산 시장 들썩거리고 가계부채 폭발할까 봐 네네.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뭘 해요? 쪼입니다. 뭐 은행을. 조입니까? 은행을 쪼아요. 어떻게 좋아요? 너희들 1년 동안 대출 이만큼 해주면 안 돼.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보겠어. 그럼 은행은 뭘 해요? 금리를 높여요. 근데 앞서 코픽스 금리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높여요? 여기에 붙이는 마진을 높입니다. 김밥집에서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물가 낮아졌네. 근데 500원 더 올라가는군요. 마진을 높여버리니까 결국은 김밥 가격이 3,000에서 3,500원. 그러니 지금처럼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출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안 좋다 살게요. 말았네요. 그러면 안 사겠습니다. 좋다 말았네요. 지금 하루에도 지금 집을 몇 번 샀다가 지금
예, 팔았다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대출이 원래대로라면 네. 시장 금리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대출은 거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렵지 않다는 거 제가 다 취소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예, 6 더하기 4가 뭐 네. 2 더하기 4, 6 뭐 이런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이해는 쉬운 문제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변동금리가 네. 하락세로 돌아서는 기미가 좀 보인다. 네. 그러면 좀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건 어때요? 대출 쇼핑은 언제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긴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 조금 낮아지는 게 진짜 몇백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디가 더 낮은지 갈아타는 건 늘 하셔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중도상환 수수료. 중간에 갚으면 수수료로 대출이자 낮추는 것보다는 수수료로 문 비용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도 현실화시켜서 지금 많이 낮춰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기존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많으신 분들은 대출을 갈아탈 때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갖고 있던 대출이 고정금리로 지금 대출 금리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 없겠죠.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이 낮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낮아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꼭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섣불리 갈아타는 것도 그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대출 환승조차도 고민을 고민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군요. 네. 네. 빚쟁이는 슬픕니다. 어쨌든 김하나 아나운서 응원합니다. 사실 뭐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옆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잘 견뎌보자고요. 우리는 빚쟁이들. 자, 아닙니다. 빚도 능력입니다. 그죠? 하긴 빚도 자산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자살이 확 늘었는데요, 갑자기 저는. 네. 네. 자산 가들. 오늘 정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돈 벌어주는 알찬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